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고 먼 아프리카 바다로 파병가 있다 집단 감염이라는 복병을 만난 청해 부대원들이 오늘 오후에 모두 돌아왔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곧바로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나뉘어서 이송됐는데요. 치료센터 중 한 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효정 기자, 부대원들이 도착을 한 거죠? 네,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국방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89명의 청해부대 장병들이 수용됩니다. 20분쯤 전에 장병들이 탄 버스 3대가 막 도착했는데요. 대부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장병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2개의 수송기에 나눠 타고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현지를 출발했는데요. 160명을 태운 1호 수송기가 서울공항에 오후 5시 반쯤 도착했고 뒤이어 2호 수송기도 6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장병들은 곧바로 버스와 구급차를 타고 군병원 2곳과 군 생활치료시설 1곳, 민간 생활치료시설 1곳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14명은 대전병원과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16명이 현지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16명 중 2명은 상태가 호전됐고요. 나머지 14명도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배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함장과 부함장을 포함해 승조원 301명 중 80%가 넘는 247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집단 감염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지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50명을 포함해 승조원 전원을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주가 넘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하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경위와 현지에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어학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늑장 대응, 방역에 대한 무지, 무엇보다 파병 장병한테 백신을 접종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게 10명 중 8명 최악의 군내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첫 의심 환자 발생부터 본국 철수까지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동훈 기자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해부대에서 첫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일. 다음 날 5명, 이틀 뒤엔 18명, 9일 만에 105명까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대 측은 그제서야 합참에 보고했습니다. 함정 내 감기 증상 환자가 다수 발생해 정상적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도 않았고 감기약만 처방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라는 생각하에서 뭔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심지어 부대 측은 현지가 우기여서 감기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고 국군 의무사령부도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원격 진단했습니다. 항체 검사 키트에서 나온 음성 판정이 판단의 근거였는데 그마저도 문제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항체 검사 키트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항원 검사 키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합참과 해군은 지침을 어기고 청해부대에 항체 키트 재고 물량을 지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왜 항원 키트를 안 가져가고 왜 항체 키트를 가져갔는지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대비 없이 나간 거예요. 군의 백신 접종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백신 해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회신이 없자 포기했고 현지 국가에서의 접종이 가능한지도 검토만 하다가 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부실 대응을 인정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파병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53세와 54세 국민들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는데 또 먹통이 됐습니다. 서버를 2배 넘게 늘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부는 접속자가 예약 대상자의 4배나 몰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까지 동원했을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이 안 됩니다. 40분 뒤엔 예약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무려 1,000만 건의 접속이 폭주하자 서버를 10대로 늘리는 긴급 증설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밤 10시 예약이 재개됐지만 대기자가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접속은 어려웠습니다. 1050, 20시간 막 나오더라고요. 화면이 아예 없어지고 튕겨서 나온 것도 안 되고 또 다시 연결하면 만 몇 분 대기 막 이렇게 밤새고 분통이 터졌죠. 새벽 3시부터는 접속은 됐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떠 예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인증을 하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거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사전 예약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또 초기 먹통 사태가 일어났지만 우회 경로로 대기 없이 바로 예약에 성공한 사례도 여전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비행기 모드를 3초간 실행한 후 해제하거나 인터넷 제어판에서 시간 설정을 수동으로 바꾸면 바로 접속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전날 클라우드 서버의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접속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몰려 접속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코드였는데 시스템 코드들을 좀 정교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다만 방역당국은 대상자의 4배나 되는 600만 명이 몰린 것도 먹통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각각 부모님의 접종 예약을 하거나 한 사람이 휴대폰과 PC 등 여러 개의 기기로 예약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50세에서 52세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 방역당국은 접속자가 많이 몰리는 개통 직후는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6일 접종이 시작되는 55세에서 59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모더나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내일 화이자 백신 186만 6천 회분이 들어오는데 이틀 안에 배송할 수 있는 수도권의 배정에 바로 접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새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미만의 위중증 사망률이 2배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역대 최고 수치의 확진자 수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단합된 멈춤이 언제쯤 효과를 낼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이 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원생 등 18명이 집단 감염됐고 초등학교로의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천 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650여 명에 대해서도 방문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78명 중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은 사흘째 3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에서 2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확진되는 등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도 눈에 띄는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환자의 중증화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60세 미만 환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의 확진자는 1,442명으로 내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유행은 지속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확인된 변이 감염자 1,252명 중 델타 변이 감염자는 951명, 국내 감염자 중 델타 변이 비율은 33.9%로 한 주 만에 10%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델타 감염으로 인한 집단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지자체, 전문가들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효과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뒤부터 나타나는 부분들인지라 금주의 유행 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 대책도 나왔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 매장은 출입 명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예배 등 종교 행사도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부산에서는 하루 97명, 역대 가장 많은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자정부터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부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네, 저는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지났고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각인데요. 검사소 앞에는 이렇게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최근 환자 수가 늘면서 밀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제 이곳에서 900명, 오늘도 8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는데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오늘 부산시가 집계한 신규 확진 환자 수는 97명입니다. 하루 1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온 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82명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와 함께 확산세는 금세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와 예술단, 유흥주점, 목욕탕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평소보다 2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부산에 남은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40여 개에 불과한데요. 보건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내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전격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인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인데요. 어제 강원도 강릉시가 4단계로 올렸고 전남 여수시도 3단계 격상을 예고하는 등 비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자, 도쿄올림픽 이제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회 시작도 전에 도쿄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선수촌 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온 선수들과 취재진들에겐 사실상 격리 수준의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하면서 겉으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긴급 사태가 발령된 도쿄의 밤거리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손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는 조직위에서 지정해준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은 술집과 식당이 밀집한 도쿄 최대의 유흥가입니다. 올림픽 방역 수칙에 따라 취재진은 도보로 편의점만 15분 다녀올 수 있어 차를 타고 일대를 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밤 10시 23분. 일본 정부가 저녁 8시 단축 영업을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는 주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심야 술 판매도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많게는 대여섯 명이 모인 야외 술판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씨름을 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도 모자라 아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취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외 취재진과 선수단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해놓고 정작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긴급사태 선포에도 하루 1000명이 넘는 도쿄의 코로나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개막도 하기 전부터 선수촌 확진자 속출로 집단 감염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위에선 올림픽 관련 감염자 숫자를 중계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コロナ禍である以上、全世界がそういう状況ですので、事例が出てく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分離をして、それ以上広がらないということが最も大事だと思ってまして。IOC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이 상황이 조금만 호전된다면 올림픽을 유관중으로 전환하겠다. 장밋빛 환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At the arrival or during screening tests of 0.1%. All the concerned people where they do not pose any risk. 선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한 대회라는 비난이 일본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선수단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자, 코로나뿐 아니라 선수들의 먹거리도 걱정이죠. 선수촌 내에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대한체육회가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측정기까지 활용한 도시락 공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주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호텔. 100여 개의 도시락을 한꺼번에 준비하느라 주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주방이 비좁아 주차장에 설치한 임시 컨테이너 조리장에선 쉴 새 없이 음식을 부치고 구워냅니다. 스팸전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지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종목별로 묶여 하나둘 차량에 실리고 15분가량 달려 목적지 선수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선수들이 속속 밖으로 나와 도시락을 받아갑니다. 한국 음식 먹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식자재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16명의 조리사 등 24명의 인력을 파견한 대한체육회는 아예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 하루 3번 도시락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200여 끼니를 공급하고 있지만 대회가 시작되면 하루 평균 420여 끼니, 우리 선수단 70% 이상이 도시락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대적인 도시락 공수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선수단의 안전입니다.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에서 가져온 식자재 외에 육류는 호주와 미국산을, 수산물과 야채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방사능 측정을 할 정도입니다. 0.11, 0.10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상 생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리 선수단의 도시락 공수를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나섰지만 체육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급식 지원을 해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의 어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회 기간 우리 선수들에게 공급될 도시락은 모두 8천여 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도쿄올림픽 개막식 음악 작곡가가 과거 장애 학생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학교 폭력을 주도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올해 초 모리 전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러난 데 이어서 벌써 3번째 사임 사퇴인데요. 네, 일본에선 저주받은 대회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작곡가 오야마다 케이고의 1995년 잡지 인터뷰입니다. 학생 시절 장애 학생의 옷을 벗기고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가했던 사실을 자랑처럼 늘어났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지난 14일 그를 개막식 음악 작곡가로 공개하자 즉각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오히려 그를 감쌌습니다. 十分に謝罪をして反省をして彼には支え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貢献していただきたいと。 여론은 악화됐고 결국 오야마다는 사임했습니다. これは誤った判断であると考えるに至り、その辞意を受け入れることとしたこと。小山田氏の楽曲は開会式では使用しないこと。 또 도쿄올림픽 문화행사에 참여한 유명 그림책 작가도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서전에서 학생 시절 교사에게 3개월 된 썩은 우유를 먹였다고 말하고 자신의 그림책에서 장애 아동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월엔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배로 걸린다는 여성 폄훼 발언으로 모리 전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물러났고 후이민 세이코 위원장의 과거 선수 성추행 논란에 이어 3월엔 개막식 총감독까지 개그우먼을 돼지로 분장시켜 무대에 올리자는 외모 비하 발언으로 사임했습니다. 앞서 2015년엔 올림픽 공식 엠블렘이 표절 의혹으로 전면 교체됐고 올림픽 유치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 다케다 전 조직위원장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1년 연기에 무관객 개최뿐 아니라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 내부에선 이번 대회는 저주받았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제 장마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요. 내일부터는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면서 올해만 벌써 6명이 숨졌는데 특히 고령자들이 이런 더위에 가장 취약하죠. 자,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에 가봤더니 노인과 수급자처럼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주택, 26제곱미터 작은 원룸에 85살 노인이 혼자 삽니다.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집이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노다지 이렇게 철철 흘러요. 이 무광지 둘둘둘 밤에 잘 때.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다 젖어서 머리카락이 팍싹 다 젖어가지고 새벽에 깨. 노인은 치매까지 앓고 있어 60 넘은 딸이 매일 찾아와 식사를 챙깁니다. 점심 한 끼 요리하면 33도까지 올라갑니다. 말도 못하게 더워. 숨이 확확 차. 옷을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벗어야 하니까요. 땀이 너무 젖어가지고. 이 임대주택에는 다 에어컨이 없을까?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6개 호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엔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봉이 설치된 곳들은 노년층이 거주하는 곳들인데요. 그런데 이곳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300세대 중 청년들이 사는 246세대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유독 노인들과 저소득층이 사는 54세대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은 임대 보증금도 500만 원 더 많이 냅니다. 계속 취약계층으로 대접도 받아야 하나 보다. 차별받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이 대목에. 이 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지었습니다. GH는 청년들이 가전제품이 없을 것 같아서 에어컨을 특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 비슷합니다. 청년 임대주택에는 다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노인들 사는 곳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25제곱미터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미 지은 곳들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룸형 임대주택은 대부분 청년들에게 공급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방역에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 코로나뿐 아니라 다시 시작된 무더위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선 살수차에 물 한 개까지 동원이 됐고 의료진들은 얼음 조끼에 얼음 밴드까지 걸쳐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김건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뙤약볕에 30분 넘게 대기줄이 늘어선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 아스팔트 광장에 열기를 식히려고 살수차가 하루에 2번씩 물을 뿌리고 기다리는 시민들에겐 양산도 빌려줍니다. 하지만 하루 1000명 넘게 몰리다 보니 시민들도 의료진들도 지쳐갑니다. 많이 덥긴 덥죠. 검사 받는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힘들기도 해요. 또 다른 서울 시내 선별진료소. 에어컨이 계속 틀어져 있지만 보도블록 위 임시 천막 속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에어컨이 측정한 현재 온도는 여전히 30도입니다. 엄청 더워요. 거의 땀번 먹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에어컨으로 좀 해결이 되세요, 지금? 아니요,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곳 선별진료소 앞은 기온이 32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의료진들은 목에 얼음 밴드를 하고 방호복 안에는 아이스팩이 들어있는 조끼를 걸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커서 얼음조끼 없었으면 정말 더웠을 것 같아요. 목에 거는 것도 효과 있어요. 그래도 잘 참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 위에는 폭염을 앞두고 물 한 개를 뿜는 장비를 부랴부랴 설치했습니다. 천막 안 온도를 3도에서 최대 5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으로 치면 한 60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열기를 좀 낮춰주니까. 서울 시내 임시 선별진료소 53곳에선 코로나19뿐 아니라 폭염과의 사투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기간제 교사 21명한테 18억 원 넘는 뒷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사람한테 많게는 1억 원 넘는 돈을 받고 이 채용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건데 만점을 받은 응시자한테는 너무 티가 날 거라면서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지난해 1월 국어, 영어, 수학 등 10개 과목 교사를 뽑는다고 공고했습니다. 13명을 뽑는데 488명이나 응시하면서 경쟁률이 37대 1이나 됐습니다. 공고가 난 뒤 학교 행정실 직원과 응시생 중 한 명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안 뽑으면 그냥 미술 과목을 다른 선생님을 안 뽑아야 벌써 약속이 돼 있으니까. 다른 응시자에게는 아예 반말로 문제를 불러줍니다. 불러줄게. 받아 적어, 알았지? 학교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네, 적었어요.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겁니다. 재단 이사장과 아들인 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일한 적 있는 기간제 교사 중 대상을 물색한 뒤 한 명당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제 교사 21명에게서 모두 18억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를 모두 알고 만점을 받은 응시자에겐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학 몇 개 틀렸어? 다 정답을 적었습니다. 너무 갭이 커가지고 한두 개만 틀리기로 했어. 이 학교 최종 면접까지 갔다 떨어진 한 응시자는 이제 교사의 꿈을 접었다고 말합니다. 한두 명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를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채용을 하실까 트라우마를 좀 심하게 겪어가지고 저는 아예 다른 일을 선택했거든요. 경찰은 행정실장과 현직 교사 등 3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 교사 21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최근 MBC로 사회복지사들이 성폭력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그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의 운영자들인데 보통 가족끼리 운영하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보니 시설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인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여성 사회복지사의 팔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지사 측은 안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로 손 끌어다가 만지게 해서 하게끔 시키고 싫다는. 복지사의 남편이 전화를 걸자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갖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그 감정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용서를 구한다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원래 여기 선생님 만나뵈려고 여기 아래층에 왔거든요. 정말 죄송해서 떨고 있거든요. 네가 저지른 일이야. 서로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는 신고를 하자니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대표가 센터장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집단이다 보니까 상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만 덮어버리면 그만이겠다. 결국 지난달 말 경찰에 찾아가 지난 4월 차량에서 성폭행을, 사무실 등지에서 4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여성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다, 자신도 증거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센터 측은 대표 개인의 일이라며 시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북 임실의 한 노인복지센터의 여성 사회복지사가 센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자리 70대 남성 직원에게 들은 말입니다. 혼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 보고 싶을 때 있지만 여자 나간다고 좀 허벅지 등 몸도 만졌다고 합니다. 수치심이 많이 느껴지죠. 제 입으로 담기에는 성희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팔을 만지고 주무르고. 그런데 이 직원은 복지센터 대표의 남편이었습니다. 센터장한테 말을 했으면 아마 그날부터 저는 시달림을 당했을 거예요. 센터장한테 찍히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복지사도 직장에선 말도 못 꺼낸 채 경찰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사실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희롱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를 망하게 할 작정일 것 같아요. 최근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사들 중 11%는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복지시설이 가족이 운영하거나 규모가 작은 폐쇄적인 구조여서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징계를 하라고 이제 권고하는 수준인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인과 장애인 같은 가장 약한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복지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하게 당하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입장에 되면 어느 말 못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폭언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30년 전 북미 최고봉 맥킨리에 오르다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모두 잃은 산악인 김홍빈 대장. 장애가 있는 산악인 중 처음 히말라야 14좌에 모두 오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현재 군 당국이 헬기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지만 날씨가 허락하질 않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5시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하나인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랐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하산하고 뒤따라 내려오던 김 대장. 그런데 19일 0시쯤 가파른 경사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먼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김홍빈 대장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장은 새벽 5시 55분쯤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고 5시간 만에 러시아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의식이 있었던 김 대장은 구조대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로프를 잡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줄이 헐거워지는 바람에 다시 아래로 떨어진 뒤 실종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산악인들과 지인들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김홍빈 대장이 지금 바로 제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제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30년 전 28살의 나이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에 올랐다가 조난을 당해 10손가락을 모두 잃었던 김홍빈 대장.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장애를 딛고 김 대장은 6년 만에 다시 산으로 돌아와 7개 대륙의 최고봉에 모두 올랐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다 보니까는 끝이 보였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향한 이번 등정도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됐고 길잡이를 해줄 셰르파조차 없었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시와 산악연맹은 대책본부를 꾸려 상황 파악에 나섰고 정부는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들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정부의 구조 협조도 요청했지만 기상 악화로 구조 헬기는 내일쯤에나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여기저기서 비판이 터져나왔고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에 내려가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에 실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비판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거라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 120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7시간 이상을 일해야 가능한 건데 이 정도면 전태일 열사가 했던 매일 14시간, 심지어 산업혁명 초기에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보다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부터 공부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주자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말꼬투리 잡는 발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연하게 그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설화는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활약이 컸던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격려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폄하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을 지역 감정으로 먹칠했다는 비판과 함께 그렇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란 다른 지역은 대체 어디냐? 또 대구를 악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구 시민들이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얘기한 것일 뿐 지역 감정을 거론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고 나서 1, 2위 주자들 사이 다툼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나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방문한 송영길 대표는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 60%를 복무해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며 광복절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사를 맹추격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월 본경선이 시작되는 충청 지역을 찾아 청주 도심 광역철도 등을 공약하며 지지세 확정에 주력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쪽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했더라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자 간 도덕성 공방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이 전 대표는 경기도 관계자의 SNS 비방팀 주도 의혹을 공격했습니다. 그 측근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네거티브 대신 5주간 TV 토론을 제안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은 내가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어떤 후보와도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야권 후보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인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의 본산이라 할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민심에 구애를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내 기반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는 듯 서문시장과 동성로 등 5군데나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런 식의 보수는 이 지역에 전혀 없습니다.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선지마다 윤 전 총장 지지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섞여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보수 표심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해 수사는 숙명이었지만 지도자로선 연금 개혁 등 존중받을 만한 결단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집권층을 향해선 강경 발언 일변도였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원장 퇴임 23일 차인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변인단 등 당직자들과 만나 당내 접촉면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서 하시는 말씀들 너무나 다 적극적으로 저를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당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근데 원장님 우리 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당이죠. 예, 국민의힘.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 행정 경험을 갖춘 불안감 적은 분들이 곧 주목받을 거라고 말하는 등 당내 주자들은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의 불안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검에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도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정황을 신속히 포착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MBC 첫 보도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부가 검토하던 사건을 인권부로 넘겼습니다. 측근 감싸기란 비판에 수사 지휘를 대검 간부들에게 맡겼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윤 전 총장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며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겁니다. 이 같은 수사방해 의혹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징계무효 소송 첫 재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증인으로 나와 수사 방해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해 수사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성토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인권부의 조사가 이뤄지는 사이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를 없애고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핵심 증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총장이 손을 떼고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수시로 보고서를 요구하고 수사 기록 사본까지 보내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대검이 수사 도중 일선 수사팀의 사건 기록을 그것도 사본으로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검사장은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만큼 이토록 세밀하게 보고하는 게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총장이 화를 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총장이 중앙지검 공보관과 통화하며 기사 대응을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수사팀이 MBC의 권한유착 의혹은 외면한 채 한 검사장을 편파 수사했다며 따라서 검찰의 최종 책임자인 윤 전 총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현지 경찰관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과 이 영상을 거래해온 문자 메시지가 발견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형사의 여자친구가 처음 발견을 했는데 비리 의혹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당일 강력팀 박모 경장이 따로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우연히 열어본 박 경장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무슨 컬렉션처럼 저장돼 있었고요. SNS에서 음란 동영상을 거래하는 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입한 영상이 샘플과 다르다며 전체 영상을 보낸 건지 확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몇 컷이나 촬영을 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찰 내부망 안에 있는 사이트에서 직원 조회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동료 여경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경 사진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성공 만나면 불순한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팀에서는 수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참브라운 셔츠, 아미 셔츠, 에르메스 벨트도 2개나 해줬고요. 나중에는 롤렉스 시계까지. 인터뷰를 거부한 박 경장은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해명을 보냈습니다. 음란 동영상 거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접대는 술자리를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무고발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제주에서 전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동거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이미 이달 초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고 결국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담벼락 사이로 파란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뒤이어 장갑을 낀 흰 옷차림의 또 다른 남성이 지붕을 딛고 바로 옆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30분 뒤 흰 옷의 남성이 다시 모습을 보이고 3시간 뒤에는 파란 옷의 남성도 주택을 빠져나옵니다. 16살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된 날 김군 집 주변 상황입니다. 흰 옷을 입었던 46살 김모 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고 파란 옷의 남성 48살 백모 씨는 도주했다가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예.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전 동거녀였던 숨진 김군 어머니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과 자신이 백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받자 지난 3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과 16일에 주택 현관과 뒤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없는 CCTV였고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김군이 살해당한 뒤에야 지급됐습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당일에는 이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김군이 살해된 직후 신변보호 요청은 어머니가 했지 김군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제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가족 구성원 이제 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미흡해 김군이 참변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자동차를 실은 탁송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 근처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어르신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 한 사거리. 차량 5대를 실은 화물 트레일러가 경사진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 서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2층 칸에 실려 있던 차량도 굴러떨어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쳐보지만 순식간에 덮친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덕길을 내려오던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9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신호 받고 있는데 사이드 울림처럼 막 차고 내더만 저 차를 들이받고 나 차 일이 문제없어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 80대 어르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쓰레기 수거 등 공공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수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발돼 월 27만 원을 받고 한 달에 열흘 아침 8시부터 3시간 동안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등 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9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인명사고 크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화물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는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는 지난 3월에도 4.5톤 화물차 한 대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승용차 5대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을 했습니다. 승용차에는 대학생 등 10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졌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깜깜한 상거리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차량 한 대를 보내고 출발하기 시작했고 좌회전을 끝내려는 순간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면 차가 트럭에 차가 이렇게 껴 있었어요. 그 차를 분리 안 하면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10대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대학생 19살 A군 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18살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이 진입했던 도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가로수와 화단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진입하는 차량을 보기 힘든 구조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회전을 해서 300m가량을 내려가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화물차는 이곳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61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한 사안입니다. 그 중앙선 침범에서 좌회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중하게 또 승용차의 과속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산을 한 바퀴 도는 서울 남산 순환도로, 내리막길이나 굽은 도로들이 유독 많은데요. 이 위험한 도로에서 한밤중에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차량이 무려 1,000대가 넘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다른 차들을 마구 추월하며 달리는 한 차량. 급 커브길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제한 속도를 훌쩍 넘겨 무려 시속 110km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엔 승용차가 아예 길 아래 주택을 덮쳤습니다. 역시 커브길에서 폭주하다가 난간을 뚫고 나가버린 겁니다. 바로 뒤편에서 차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차가 이게 박아가지고 맞은편에서 여기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서울 남산 남서쪽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 호텔까지 2.3km 구간은 속도감을 즐기는 난폭 운전자들에겐 이른바 성지로 통합니다. 밤 시간 과속과 난폭 운전이 잦은 남산 순환도로입니다. 도로 바로 옆엔 주택가가 붙어 있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들이 거의 레이싱을 좀 하더라고요. 엄청난 소음이 심하고 오토바이 그 소음기 깨진 정도 소리를 합니다. 최근 3년간 이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중상자는 30명이 넘고 굉음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도 매주 7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석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속 차량이 무려 1,000대 넘게 적발됐고 난폭 운전자 23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 스피드를 즐기고 그 자기 차량을 과시하는 젊은 운전자들이 고정식 카메라가 없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산 일대에서 심야 단속을 강화하고 관할 구청도 다음 달부터 단속 카메라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작품 2만 3천여 점 중에서 135점이 내일부터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한 달 전시가 모두 매진이 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게 젖은 바위, 그 사이사이로 하얗게 피어오른 안개. 한 차례 소나기가 훑고 지나간 인왕산 자락을 담은 국보 인왕 재색도입니다. 1751년 76살의 겸재정선이 그린 이 작품은 조선 최고의 진경산수화로 평가받습니다. 인왕산의 곳곳을 아주 그 세부 요소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담았던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으로 다시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불화 고려 천수 관음보살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를 비롯해 보물급 문화재 2만 1,000여 점 중 77점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추상화의대가 김한기가 그린 가장 큰 작품 여인들과 항아리, 강인한 민족 정신을 표현한 이중섭의 소 시리즈, 존재만 알려졌다 100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상범의 무릉도원과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조선 최고의 여성화가 백남순과 나혜석,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 34명의 작품도 관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작품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심으로 작가를 선정했고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두 곳에서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이미 온라인 예매와 동시에 한 달 전시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세계 기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옥과 같은 근현대기의 작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은 내년 4월 기증 1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이건희 컬렉션 기획 특별전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민당 한국 정권교체 바라 국회에 우길기 꽂을 건가인데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이제 일본 자민당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가 결국 사과를 했어요. 네, 한국 대선을 보는 일본 자민당 희망상을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제 발언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어 있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건데 김 의원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길래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네, 김석기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간사 자격으로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 분위기를 전하면서 덧붙인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또 김 의원은 지난 4월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때도 일본 정치인들한테 축하 인사와 함께 꼭 정권을 바꾸길 희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뭐 다른 나라가 그것도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운운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민주당은 일본 우익들의 희망사항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요.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당 소속이냐, 또 구한말 친일파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입니다. 네. 일본의 내정 간섭에 이르는 말을 격렬합시고 공식 회의석상에 옮기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습니까?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김 의원은 언제부터 자신의 소속 정당을 일본 자민당으로 바꿨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자 김석기 의원은 북한을 편드는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노동당 소속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서 여야가 또 충돌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한일 회담이 무산된 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을 하니까요. 민주당은 일본 공사의 망언을 듣고도 일본 편을 드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무능이 외교 참사를 빚은 것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하여는 감정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가 무례한 발언을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본의 행태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우길기라도 꽂을 셈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얼어붙은 한일 관계 책임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야당하고요. 그런 시각이야말로 친일적인 발상이라는 여당의 충돌이 더 거칠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에 입성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도쿄에서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건물로 지어진 사격장에 냉방이 약해 찜통더위 속에서 훈련을 했던 사격대표팀. 이튿날인 오늘은 에어컨마저도 고장났습니다. 경기장 내부 온도가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선수들은 의무실에서 가져온 얼음팩을 머리 위에 올렸고 미니 선풍기를 틀어가며 열을 식혀야 했습니다. 사격장 내부가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선수촌 내 코로나 상황도 선수단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체코 비치발리볼 선수를 포함해 선수촌에서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수촌 안에서 외국 선수들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선수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우리라도 잘 쓰고 다니자, 조심하자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는 것도 편치 않았습니다. 내구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골판지 침대는 너무 작고 불편해 일부 선수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뭔가 좀 이 침대가 그거 들으셨죠? 그거 뭔지 되게 상당히 어색해요. 되게 좁고 움직이면 뭐 팔 떨어지고 이러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코로나에 무더위도 모자라 이제 먹고 자는 문제까지. 그래도 선수들은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묵묵히 삼중고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야구대표팀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담금질에 한창인데요. 13년 전 베이징 신화를 보고 꿈을 키운 강백호 선수가 이번엔 도쿄 키즈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훈련 내내 여유가 넘치는 강백호는 사실 대표팀 야수 중엔 여전히 막내입니다. 2년 전 프리미어 12에 이어 두 번째 태극마크. 하지만 대표팀 내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할에 육박하는 타율로 전반기 타격 1위. 대표팀 중심 타선의 핵입니다. 영광스럽고 이렇게 태극마크를 또 한 번 달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의 아쉬움은 큰 자극제입니다. 첫 선발 출전이었던 슈퍼라운드 일본전에서 멀티히트의 3타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일본에만 2연패하며 우승을 내줘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때 좀 아쉬운 패배를 해서 일본 선수들한테 그런 아쉬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잘 준비해서 선배들이 일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처럼 이번 올림픽 선전을 통해 도쿄 키즈가 자라나길 꿈꾸고 있습니다. 베이징 키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했는데요. 특유의 유쾌한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클럽하우스로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 훈련 때도 유쾌한 모습인데요. 뭔가 보여줬는데 주변 반응이 미지근하자 직접 찾아 나섭니다. 조 하트 골키퍼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더니 동갑내기 절친 모우라와는 아예 댄스 파티까지 벌이네요. 역시 토트넘 긍정 에너지엔 손흥민이 빠질 수가 없네요. 지난 시즌 22골 17개의 도움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 이제 관심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인데요. 현지 매체에서 주급 3억 원 이상을 받을 거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계약 연장을 공식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테니스에서 상대가 공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절묘한 샷,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스위스 오픈 테니스인데요. 프랑스의 베노아 페어 선수 강력한 서브에 이은 드롭샷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공이 상대 코트에 한 번 튀더니 다시 네트를 넘어 되돌아왔어요. 엄청난 백스핀이 걸린 건데요. 상대 선수가 열심히 뛰어와 봤지만 이러면 어쩔 도리가 없죠. 칠레 프로축구 2부 리그로 갑니다. 종료 직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역전골을 터뜨린 이 선수.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홀짝 뛰어서 쏙! 독특한 세리머니이긴 한데 쓰레기통에 뛰어들 만큼 기분이 좋다는 거겠죠. 마지막엔 메이저리그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중견수 오르테가 담장에 부딪히면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두려움을 잊은 엄청난 호수비, 타자는 허탈해하고 투수는 경의를 표하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어제부로 올여름 장마가 끝났다고 오늘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올 장마는 17일 동안 이어져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극심한 폭염에 접어들겠는데요. 이미 전국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을 보시면 특히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몰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36도로 올 최고 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8도 이상의 폭염이 찾아오겠는데요.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3시를 전후해서는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남해안 지방에서는 내일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내륙 지방 일제히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그래도 지난 2018년도와 같은 극심한 폭염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